오늘 앞서 일부에서 봤듯이 아마 ESG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로 우리 사회, 특히 기업 조직의 어떤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벤션의 주제가 핵심이 ESG고, 그래서 저희가 기조 강연과 특별 강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기조 강연은 앞서 우리 내빈 설명했을 때 인사드렸듯이 요즘 ES 경영에 대해서 연구와 지도로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세션에 참가해 주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문두철 부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교수님 실례지만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으시나요? 강연 시간이? 40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분이지만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질의응답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 교수님께 특별 강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컨벤션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ESG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ESG라는 게 요즘 너무 많은 화두가 되다 보니까 ESG 정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많은 부분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ESG하고 CSR,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SD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SG는 과연 필요한가? ESG가 대기업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중소기업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SG는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SG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ESG 여러 테마 중에서 요즘 가장 우리 사회에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탄소에 대해서 오염자 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세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개별 기업, 그러니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개별 기업에 일정량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보다 많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고, 적게 하면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제 배출권을 이제 매매해서 큰 이익이 나고 있는 거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벌써 이제 가령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730억을 벌었는데 배출권 구매비로 1,5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매 6월마다 실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12월 말에 회사에서 지금 실제 배출한 배출권을 또 이렇게 목표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비교해서 그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겠죠. 그거를 이제 부채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고, 과연 이런 이슈가 대기업만 해당되는 이슈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무망 ESG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도 이런 이슈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ESG 테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공정성 이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이 성적을 주면은 학생들이 막 이메일을 보내서 왜 그런 성적이 나왔는지 막 질문하고 하더니 똑같이 기업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있는데 이 성과급이 과연 공정한 건지 지금은 회장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성과급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성과급이 많이 특히나 대기업에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임원의 연봉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기 임원하고 등기 임원의 평균과 직원의 평균을 비교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42배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외국에 비해서는 이 차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같은 공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240배, 2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이제 그 대기업의 직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급이 적다고 생각해서 성과급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이 연봉 격차가 적절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ESG 한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경경련에서 최근 올해 3월 달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ESG 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SG 전략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 했을 때 보시면은 가장 크게 한 30% 정도가 ESG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습니다. 막상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70%가 넘는 기업들이 ESG 경영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서 막상 ESG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산업별, 기업별로 처해 있는 환경이 틀리고 또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ESG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ESG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영 활동이 기업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기업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경영 활동에 따라서 창출되는 그런 수익과 비용은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고, 이런 재무제표는 기업 가치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내부 효과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경영 활동은 기업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 효과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여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됩니다.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기업의 경영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을 경영할 때 이런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내재화라 부르게 되고, 이러한 내재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주뿐만 아니고 고객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이라든가 공급자, NGO,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해서 기업이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할 수 있는 주주들이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무적인 성과가 중요한데 왜 재무적 성과보다 여기에 있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좀 어떤 주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주주라든가 투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게 되고, 그래서 ESG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ESG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의 어떤 관점을 가장 크게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라는 건 뭡니까? 주주라는 건 투자했을 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라든가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ESG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만 그게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에 반영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의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경쟁 가치, 경쟁 우위를 창출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ESG라는 것은 주주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간 거고, 어떤 아까도 이제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무적 성과를 창출해야만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경영 활동을 할 때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안에 그런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같이 관리해 줘야 된다 하는 개념이 ESG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오셨던데 이제 KDN이나 그렇지만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는 이런 ESG 개념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가령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따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ESG 개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긴 ESG보다는 CSR이 좀 더 맞는 개념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SDGs라는 이런 이제 우리 유엔에서 국제협력 의제죠. 유엔에서는 매 15년마다 국제협력 의제를 만드는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협력 의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여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17개의 목표가 있고 17개 목표 중에서 13번째 목표가 요즘 하도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17개 목표를 이제 사회 분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제도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있었던 새천년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MDGs라는 게 있었는데 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SDGs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SDGs하고 ESG 차이가 뭐냐? 차이는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목표입니다.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달성해야 될 목표고 ESG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SDGs하고 ESG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이 이제 ESG였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ESG는 과연 필요한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뒤에 발표할 우리 대표님도 이제 공급망 ESG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급망 ESG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방글라데시 나나플라자 붕괴 사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하청업체가 이제 그 글로벌 의류업체 하청업체가 있던 이제 라나플라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해서 1,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협력사에 이제 하청을 줬던 글로벌 의류업체, 뭐 H&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글로벌 의류업체에 어떻게 협력사를 관리했길래 이렇게 1,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ESG 그런 이제 사고도 본인의 사고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본인과 동일한 그런 기준을 ESG 기준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제가 삼성전자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인데 제가 어디 발표할 때가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렇게 쭉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협력사 ESG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에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가 평가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제3자 검증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아예 사이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보면은 협력사에 대해서 행동 규범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 안전, 환경, 윤리, 경영 시스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런 가이드가 있고 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줄 쳐놓은 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런 위반 항목에 대해서 협력사가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를 끊겠다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렇게 협력 가이드를 협력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신과의 협력 관계 끊겠다 하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이제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도 ESG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리100이라는 재생가능 100이라는 그 협력 그런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대기업들도 이제 아리100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협력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해당되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이제 ESG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럿 앤 스틱이라는 저기에 보면은 저기가 잡지사입니다. 매 2년마다 어떤 전 세계 자발적, 협력적 ESG 정보계 추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에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자료라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맨 이제 상당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단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사회,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배 구조 부분이 됩니다. 이제 글자가 작아서 조금 보시기 어려울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가장 큰 테마는 지금 강제적 자발적 정보 공개 추세에서 환경의 가장 큰 테마는 맨 왼쪽에 있는 보시면은 저기 이제 기후랑 클라이밋 기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후,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그 다음에 토지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제 정보 공개, 환경에 대한 정보 공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시면은 이제 오염이라든가 폐기물, 위험한 물질 그런 게 두 번째가 되어 있고요. 이게 포인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포인트를 지금 좀 쓰려고 그랬다가 지금 뒤로 넘어간. 예, 예.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로 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포인트를 쓸지 몰라서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사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크게 지금 강제적 자발적 정보 공개가 되고 있는 게 휴먼 라이트에서 인권입니다. 인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돼 있고 두 번째 높은 게 보면은 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이라든가 정책 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이제 사회적 분야에서 가장 크게 정보 공개 요구되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지배 이 밑에가 지금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지배 구조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그 공개가 요구되어 있는 분야가 지금 뭐 그 투명성이라든가 반부패, 반경쟁행위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러한 지배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그 정보 공개 요구되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인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개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CDP라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TCFD라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개 협의체,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니셔티브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TCFD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요새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CDP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기관이냐면은 글로벌 어떤 투자 기관 은행을 대신해서 주요 기업,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부터 탄소 관련 정보를 받은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투자 기관이라든가 은행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CDP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글로벌 환경 NGO 기후 그룹 여기 그 전에 영국의 총리를 했던 토니 블리어라는 분이 이제 이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NGO인 기후 그룹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뭐 재생에너지 100이라고 그러는데 2050년 이전에 기업에서 사용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겠다는 이런 협약입니다. 근데 2014년부터 이제 본표가 돼서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우리나라 같은 SK그룹 이런 기업, 글로벌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그중에 이제 한국 기업이 13개가 있는데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본인과 거래하는 협력사에도 알리100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과 협력, 특히 애플과 협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도 애플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대해서 2023년, 2024년까지 애플에 납품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대기업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한국전력에서 프리미엄을 내면은, 그러니까 전기요금에 조금 더 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이제 전기를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녹색 프리미엄제라는 이제 전기요금제를 사용했는데, 이런 이제 보통의 전기요금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내서 재생에너지부터 사용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러한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어떤 알리100 참여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최근 EB100이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영업용 차량을 사용할 때 거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하는 EB100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고,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참여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TCFD라는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 제가 CDP를 말씀드릴 때 CDP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기관을 대신해서 주요 기업으로부터 탄소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라든가 은행에 전달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TCFD는 이와 틀리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어떤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TCFD는 이제 2015년 12월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금융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기관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기후 변화의 위험을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2017년 7월에 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 TCFD의 이제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공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개 분야로 이제 공관화 되어 있는데, 지배 구조, 경영 전략, 위험 관리 체계, 지표와 목표 설정의 4개의 분야로 되어 있고 11개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첫 번째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역할은 뭐냐, 경영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11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기후 관련 위험을 2개의 위험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환 위험, 또 하나는 물리적 위험으로 나눴습니다. 전환 위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정책과 법률인데, 가령 아까 남동발전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탈석탄 한다고 이미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경우에 이제 석탄 발전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영향을 받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자초자산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자초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어떤 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공개하라는 거고, 또 두 번째 나온 게 물리적 위험입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뭐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 때문에 기업이 있게 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홍수가 많이 나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 갖고 있는 설비가 감가상각이 빨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물리적 위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회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거는 만약에 기후가 2도가 올라갔을 때 회사가 얼마만큼의 물리적 위험, 얼마만큼의 전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그걸 전부 다 계량을 한 다음에, 그런 계량을 한 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량을 해서 그걸 손익계산서란가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되겠죠.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기후가 2도 올라갔을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어떤 전환 위험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물리적 위험을 계량화해서 그걸 재무제표에 반영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왜냐면은 지금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 반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영국에서는 올해부터 주요 상장 기업의 TCFD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영향받는 것을 계량해서 발표하고 요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주요 기업뿐만 아니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이런 TCFD 공고안을 따라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고하고 있는 일본 도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이제 이러한 TCFD에 따라서 기후 변화를 어떤 기후 공시를 하도록 공고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금융청에서는 곧 이걸 의무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유럽하고 미국의 ESG 정보 공시 동향에서 말씀드릴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ESG 정보 공시를 개별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 정부 주도로 개별 기업의 ESG 정보를 이렇게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4년에 여기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을 만들어서 종업원이 5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 정보뿐만 아니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비재무 정보를 같이 공시하도록 이미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 더 강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EU 법인에 대해서만 이런 정보 공개가 강제되었는데 지금은 비EU 법인 중에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가서 어떤 지점을 세웠다면은 그 비EU 법인의 EU 자회사에게도 이러한 지속 가능 보고를 의무화했고 더한 건 이렇게 제3자 인증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재무 정보에 대한 인증을 제3자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남아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이라든가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국제회계 기준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IFRS라고. 근데 이 IFRS 재단에서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한번 이런 ESG 기준을 세워보는 걸 어떻겠냐 하는 협의 문서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그에 대해서 좋다고 동의를 하고 지금 COP26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 COP26에서 여긴 ISSB라는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창설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미 이제 확정은 돼 있습니다. 창설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국제회계 기준 재단에서 내년 6월까지 기후와 관련된 공식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얼마 기간에 어떤 이제 협의 문서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논의가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도 2024년에 이게 이제 강제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재무 보고뿐만 아니고 최소한 기후에 대한 공식 기준이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준에 기후에 관련된 이러한 기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ESG에 대한 다른 분야에 대한 기준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또 말씀드리기 전 우리나라 정부는 ISSB 기준을 따르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상장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그 재무 정보뿐만 아니고 우선 순차적으로 기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ESG에 대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약간 EU와 다른 이제 정보, ESG 정보에 대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EU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ESG 정보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자꾸 기업에 요구하는 형식이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자율에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SEC가 나서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에 많은 자유를 맡기고 있는 편인데 SEC에서는 2010년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지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 지침을 폐기하려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충분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따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가에 대한 많은 반감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10년간 개정되어 있지 않은 기존 기후변화 관련 공시지침을 개정하고 공시 항목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기한이 넘었고 어찌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EU와 틀리게 이게 기업 자율의 이런 공시 관련 기후 관련 공시에 관련된 많은 이렇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요 SESB라는 요 기관인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2011년에 지속가능 회계 기준위 SESB라는 지속가능 회계 기준위를 세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블룸버그 재단에 돈을 내서 이 기관을 세웠는데, 이 재단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투자자의 관점, 주주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ESG 항목, 왜냐하면 산업마다 중요한 ESG 항목이 다 틀릴 테니까 이제 산업별로 또 그렇지 않으면 섹터별로 중요한, 그러니까 ESG 중요성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뒷페이지 먼저 가보시면은,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 SESB라는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런 이제 중요성 지도, 그러니까 Materiality Map이라는 중요성 지도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칼럼에 보시면은 환경, 여기 보시면은 환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델과 혁신, 리더십 가버넌스라는 5개 분야가 있고, 이제 메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섹터별이고, 섹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각 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어떤 거는 진하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좀 진하지 않고 어떤 건 하얗게 돼 있는데, 진할수록 그 산업의 중요한 ESG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세습을 준비할 때 여기에 나온 이 중요성은 투자자, 주주의 관점입니다. 주주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ESG 항목하고 중요하지 않은 ESG 항목을 나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ESG 항목을 공시할 때 좀 더 중요한 당신의 회사 산업에, 당신의 섹터에 중요한 ESG 활동을 더 하라는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 중요성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1개 섹터, 77개 산업별로 지속 가능성 영역에 대한 이제 중요성 지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SESB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너무 많은 이제 제 뒤에 발표할 우리 서 대표님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를 한 기간이 600개가 넘습니다. 600가 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ESG 기준의 어떤 표준화에 대한 지금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그 표준화 요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RFR 재단에서 결국 이제 그런 ESG 기준을 만들게 된 그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4, 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된 공식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TCFD하고 지금 말씀드린 SESB로 공식 기준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랙락이라고 자산 운용사 들어보실 때 블랙락이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 공시의 표준이 IFRS 재단이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말씀 TCFD하고 SESB로 압축되는 양상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IFRS 재단의 기후변화 그 기준이 여기는 TCFD와 연관돼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없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는데, 대신 우리나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제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개별 기업별로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그 탄소 중립법이 이제 통과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법이 통과하면서 위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개별 기업에 할당되는 어떻게 보면 탄소 목표 관리가 좀 더 강화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ESG 공시 의무를 살펴보면 현재는 G에 대해서 지배 구조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 구조 보고서를 지금 그 상장사들은 이제 그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내년부터는 1조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 기업들은 지배 구조 보고서를 지금 그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24년부터는 이런 지배 구조 보고서뿐만 아니고 환경 보고서하고 사회 보고서까지 합친 ESG 보고서를 2024년부터 하는 걸로 금융위에서 결정한 걸로 제가 신문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금융위에서 나온 사항인데 ESG 공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ISB 기준을 하고 인증 제도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사 ESG 경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ESG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벌써 거의 제가 시간을 거다 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고 비재무적인 성과를 같이 보겠다 해서 이제 그게 UNPRI 그러니까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을 이제 2005년에 이제 공표를 했고 우리나라 일부 이제 금융기관들 여기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에서 SRI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할 때는 사회적이라는 데도 방점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사회적인 말을 빼고 책임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책임 투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그런 굉장히 임팩트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재무적인 성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사회적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그런 책임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평가 기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이 모건 스탠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영역에 대한 그 평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포함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ESG, CSR 연구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제가 같이 연구하던 해외 교수들하고 한번 ESG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경제 신문사에 저희가 만든 안을 했고 그 신문사에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 평가했고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환경, 사회 이렇게 지배 구조가 있고 중분류에 보시면 이제 배출량이라든가 자원 사용, 환경 기획, 금융 부분, 환경 논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는 직원, 공급망, 제품 책임, 인권, 지역 사회, 지배 구조는 이사회, 이용 관리 보상 여러 개에서 저희가 120개가 넘는 지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일부 가져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래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가령 배출량 같으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실제 얼마만큼의 가령 예를 들어서 탄소가 배출됐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실제 성과하고 두 개를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120개가 넘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ESG 애로사항 결과가 그 지난 10월 달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ESG 활동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확인한 자료라서 아마 지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럼 이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ESG 평가를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 경영입니다. 이런 대기업처럼 화려한 ESG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준법 경영이고 특히나 이제 고용 관련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이제 협력사 ESG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정부 기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제 생각과 동일하게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 위주로 살펴보더라고 보니까. 그 ESG 경영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엔 최고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런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ESG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린 와싱이라는 용어가 있고 요즘에 ESG 와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위장으로 ESG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도 중요한 ESG를 해야 되고, 모든 ESG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특히나 그 이해관계자가, 가령 우리가 협력관계에 있다면 협력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ESG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 뒤에 발표할 우리 대표님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ESG 하면은 E와 SG라는 세 개의 분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연구할 때 보면은 기업 내부적으로 하는 ESG 활동, 기업 외부적으로 하는 ESG 활동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도 회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회사가 하는 ESG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어떤 가치평가라든가 그걸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적, 외부적 ESG를 저희들이 평가한 다음에 그 갭이 가장 적었을 때가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걸로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ESG 활동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ESG 활동에 대해서 기업 외부에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방법이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ESG가 지금 화두가 되긴 한데, 이런 사회적 가치하고 어떤 이런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농 사례가 되겠죠. 다농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런 그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주가가 30% 이상 빠지면서 그 CEO가 해고되는 그게 있었고, 가장 최근에 얘는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항상 지금 어떤 사회적 가치하고 재무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는 항상 재무적 가치를 먼저 하는데 내부 폭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항이고, 이게 기업이 정말 혁신을 하지 않으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ESG 경영 전략,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략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5년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ESG 활동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산 활동. 자산 활동이라는 기업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비용으로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어떤 그 명성이라든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 모델 내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회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 사례를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지금 이게 CU입니다. CU에서 자체 이제 물알벨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라벨이 있으면 이걸 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떼준 겁니다. 이걸 떼주다 보니까 생수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으로 20% 증가했는데 무라벨 생수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78%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환경에 민감하고 이걸 떼지 않더라도, 라벨을 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걸 재활용 용품에 넣을 수 있다는 이 하나만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매출이 평균 20% 증가했는데 그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78%가 증가한,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호권을 받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업 모델,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보통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먼저 제 생각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ESG 활동 한번 그룹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산 활동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모델 내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 모델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룹핑을 한 다음에 과연 이 각각의 그룹 내에서 그 각각의 활동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라든가 목적, 전략과 얼만큼 얼라인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각 세계 영역 내에서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 좀 더 얼라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각각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 세계 영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사업 모델 전환에 대한 몇 개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가 이거는 포스코 자회사입니다. N2B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와 경쟁 기업인 현대제철을 고객으로 맞았습니다. 말할 때 어떻게 현대제철을 고객으로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N2B라는 포스코 자회사가 현대제철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가 현대제철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현대제철과 같이 ESG 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 관계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현대제철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그중 일정 퍼센트를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ESG 활동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변환해서 이렇게 현대제철이라는 그 경쟁사를 고객으로 맞이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썩는 플라스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모델의 한 유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7, 8분 이상 더 쓴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시간 있으면 우리 문우철 부원장님의 귀한 강연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ESG에 대한 전반적인 큰 흐름을 좀 느꼈고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해서 아직도 우리가 간극이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플로어에서 시간 때문에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더 드릴까요?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안종일입니다. 최근에 그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3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엔 산하 식량기구 WFP죠. 여기에 수장 데이비드 비즐리가 거대 자산가들에게 기아 문제 해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인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였는데 60억 달러를 뭐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기를 회계가 투명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두 공개한다면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보면 그에게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별다른 기부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기부로는 지금 현재 빈곤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부자들이 현실에 직접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교수님의 아이디어란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코멘트를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인데, 기부금에 대한 그 회계 기준이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말을 할까? 뭐 예를 들자면은 반부패 문제인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불투명한 재무구조 문제인지, 또 기부금을 주었더니 엉뚱하게 기부금 기구의 직원들 일자리나 봉급에 뭐 들어가서 이런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자들한테 의존하는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런 생각보다도 ESG에 대해서 일반 우리 플로어에 있는 우리 평범한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뭐 ESG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ESG 펀드를 마련해야 되는 거냐, 또 세계은행 같은 큰 기구가 좀 참여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또 개미군단에 이런 그 펀드들이 모여서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이 기구가 또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 코멘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잘 너무 많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기부에 대해서는 참 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실제 페이지 하나하나가 제가 한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기부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기부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기준을 봐도 여기인 기부는 ESG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이러한 기부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ISSB에서 이제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기재부에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게 반영을 해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생각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를 바로 해주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까지 우리 그 빌 게이츠라든가 멀린다 빌 뭐 이 재단이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그 칭송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된 여러 백신이나 이런 데 이제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게 대해서 많이 이제 좋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조금 그게 좀 틀려지긴 했지만은 직접적인 기부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단에서 통해서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국에서는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가 ESG 하면서도 가장 요새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가령 지금 얘기 많이 하는 게 백신 특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백신이 지금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율이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그랬을 때 이 어떤 특허를 없애서 특허를 어떻게 면제를 해줘서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이제 백신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그게 더 좋은 건가? 근데 그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더나가 제가 이렇게 모더나 회장이 그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제가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걸 개발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고 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런 백신에 대한 그 면허를 그 특허를 면제할 줄 알았으면 난 하지 않았다. 개발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질문? 네? 펀드요. 제가 여기 지금 시간상 아까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여기 투자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런 책임 투자에 대한 규모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유럽이 지금 높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유럽에서 보면은 감소한 거 나와 있습니다. 왜 감소했냐면은 요즘에는 ESG 펀드가 워낙 이렇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ESG 펀드를 하고 실제 ESG를 고려하지 않고 이름만 ESG로 단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ESG 펀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여러 개의 펀드가 지금 출시되는 걸 알고 있고요.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명확히 다루지 않은 게 실제 이러한 ESG 추천에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게 임팩트 메뉴에 있는 임팩트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임팩트 투자라면은 그게 ESG 추천이 좀 틀립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러면은 그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투자가 아직도 이게 규모는 작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일정 규모를 이제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라면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긍정 영향뿐만 아니고 재무적인 성과를 동시에 본다는 거고 임팩트 투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사회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좀 긍정 영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 긍정 영향에 더 강점을 둔 게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ESG가 기업의